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건강 뉴스, 생활 정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사용량이 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티슈인데요. 음식물이 묻었을 때, 또 콧물이 날 때까지, 화장품이 묻었을 때, 또 바닥에 잠깐 뭐를 흘렸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물티슈를 또 많이 뽑아서 씁니다. 평범한 하루 동안에 혼자서 물티슈를 얼마만큼 뽑아 쓸까요? 이 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양이 늘고 있는데요. 이 물티슈라는 명칭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티슈라고 하니까 휴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천연 펄프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물티슈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 화학 제품이라고 해요. 이 화학 섬유인 거죠. 최근 들어서 친환경 원료로 만든 물티슈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것도 여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가 맞습니다. 이런 물티슈는 물에 녹기는커녕 썩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고요. 흙과 바다로 유입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 또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티슈 사용량을 줄인다면 환경에도 꽤 도움이 되겠죠. 물티슈보다는 손수건이 어떠세요? 이 손수건 쓰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 중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집에 챙겨둔 이 부모님의 손수건을 써본 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 내가 써서 이 일회용품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생각하면 손수건 쓰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해요.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고요. 또 내 습관을 또 내 아이가 보고 배우게 되고요. 손수건 쓰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 꿀팁들, 우선 외출 가방과 가까운 곳에 손수건을 좀 두어서 챙겨두는 겁니다. 또 자기 취향의 예쁜 손수건이나 부모님이 쓰시던 손수건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두면 아무래도 기억을 잘 해서 손이 자주 가게 되겠죠. 꼭 손수건이 아니어도요. 행주나 걸레를 쓰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된답니다. 바닥을 닦을 때요. 또 소소하게나마 물티슈 구매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영국은 아예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 판매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뽑아 쓰는 이런 물티슈요. 손수건으로 대처해보면 어떨까요? 또 물티슈 형태로 된 청소용품들 일회용으로 된 거요. 또 마스크팩이나 일회용 클렌징 티슈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생각해 보니까요. 꼭 물티슈가 아니더라도 물티슈 형태의 생활용품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 하나씩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위험한 게 또 우울증이잖아요. 다양한 유형의 이 음료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성인의 우울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과일 주스와 커피는 연령대에 따라서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해요.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이런 음료, 설탕이 들어간 청량 음료, 또 다이어트 음료까지 과일 주스, 커피, 우유, 차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정신건강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한 종류의 음료수를 다른 종류로 대체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 청량 음료 같은 것들이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들, 또 순수 과일이나 채소 주스, 우유, 커피, 차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음료를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진은 11년 동안 진료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이미 우울증이거나 불안이 있었던 사람들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60세 미만의 하루 중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이를 피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14% 정도 더 높았고요. 마찬가지로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위험이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일 순수 과일이나 야채 주스를 마신 사람은 60세 미만의 우울증 위험이 19% 낮았고요.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위험이 12% 낮았다고 합니다. 커피는 또한 이 연령대에서 불안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패턴은 다소 달랐는데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와 또 정신건강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과일이나 야채 주스, 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우울증과 이런 불안 위험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차와 우유는 모두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노령층 그룹에서 우유를 커피나 주스로 대체하는 것은 위험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일일 제공량 한 잔을 순수 과일 주스나 커피로 대체하게 되면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다에서 주스로, 또 노인은 우유를 과일 주스나 커피로 대체하는 것은 두 가지 상태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음료의 소비가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도 모르게 마시는 이 음료수들, 밥보다 훨씬 쉽게 손이 가고 또 금방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음료 하나 잘 바꿔보면요, 우울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고춧가루 같은 거는 쟁여놓게 되는데요. 고춧가루 이렇게 보관하면 10년도 거뜬합니다. 라는 기사예요. 이 고춧가루는 김치찌개, 김치, 나물무침, 각종 양념장까지 정말 어디에든 쓰이는 한국 요리의 핵심 재료죠. 요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고 쓰다 보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색이 좀 탁해지거나 특유의 이 신선한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곰팡이나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온도 문제만은 아니고요. 고춧가루는 수분이나 산소, 냄새, 햇빛 등에 모두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당연히 오래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상 요 냉장 보관만으로는 고춧가루의 품질을 지켜내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춧가루가 덩어리지지 않고 색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요, 반드시 보관 전에 몇 가지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요 고춧가루를 잘 풀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봉지에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게 되면 이 내부에, 뭉쳐져 있는 내부에 수분과 고추가 바로 엉기면서 큰 덩어리를 만든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덩어리 안으로 곰팡이가 생기기 쉽겠죠. 단순히 손으로 뭉친 걸 부수는 게 아니고요. 고춧가루를 넓은 쟁반이나 대접에 펴놓고 나무 숟가락이나 이런 마른 손으로 충분히 저어가면서 공기를 섞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고춧가루 보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지퍼백이나 대형 봉투에 넣고 입구만 접는 방식인데요. 겉보기에는 밀봉한 것처럼 보여도 이 사실상 산소와 수분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이라고 해요. 공기와 접촉하는 양이 많을수록 고춧가루는 빠르게 산패해서요, 색이 변하고 또 향도 사라지게 됩니다. 밀봉이 잘 안 된 고춧가루를 꺼내보면요, 색이 칙칙하고 기름이 뜬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되는데요. 1차 밀봉은 반드시 공기 내부에 공기를 최대한 빼고 두툼한 플라스틱 지퍼백이나 진공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눌러서 공기를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능한 한 이런 진공 밀봉기에 보관해서 공기를 또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겠죠. 이때 1회분씩 소분해 두면요. 나중에 꺼낼 때 전체 포장을 열 필요 없이 고춧가루와 외부 공기와의 접촉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꿀팁이에요. 또 이 고춧가루를 보관하다 보면요. 냉장고 안에 다양한 냄새가 뒤섞이는데요. 반찬통 냄새, 마늘, 생선 냄새, 된장 냄새. 냄새의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순환되어서 고춧가루로 스며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는 지방 성분도 있기 때문에 냄새를 쉽게 흡수한다고 해요. 이렇게 냉장고 냄새를 가득 머금은 고춧가루. 아무리 좋은 음식에 써도 전혀 맛을 낼 수 없겠죠. 1차 밀봉을 했다면 2차 밀봉을 또 해주는 게 좋은데요. 외부 냄새로부터 한 번 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관 온도는 0도에서 4도. 냉장고에 넣을 때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냉장고 문 쪽, 위칸이나 이렇게 많이 보관하시잖아요. 여기는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구역이기 때문에요. 냉장고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수분도 뺏기고 온도가 급격하게 또 변하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위치는요. 냉장고 중간 칸 정도 내부에 이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요. 이후에는 냉동 보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고춧가루, 좋은 고춧가루라 해서 아주 비싸게 샀는데 곰팡이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또 냉장고 냄새가 고춧가루 안으로 막 스며들어서 이 음식을 했을 때 제대로 맛을 못 느끼게 되면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이 보관하는 거, 요것만 잘 신경 쓰시면요. 집에서도 맛있는 한국 음식, 정말 빠질 수 없는 이 고춧가루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자주 드시는데 어떤 거와 같이 드시나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3가지가 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흔히 계란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이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계란은 단백질, 또 필수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계란은 맛도 좋고요. 조리도 꽤 간편한 편이고요. 반찬 없을 때 아주 사랑받는 음식이기도 하죠. 찜으로 또 프라이로, 스크램블 에그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을 뿐더러 단순히 삶기만 해도 이 맛 좋은 영양으로 간식처럼 때로는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계란도요, 서로 상극인 식품이 있는데요. 이 음식과 계란과 함께 먹었다가는 이 몸속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복통이나 설사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란과 같이 먹어선 안 되는 음식 3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이라고 해요. 한 입 베어 물면 이 감, 달콤한 맛과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이 감이요. 감은 단감도 있고 홍시, 꽃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의 영양 간식이 되어주는 과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잖아요. 숙취 해소, 또 시력 보호, 노화 방지 이렇게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감을 계란과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체내에서 불용성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덩어리는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아서 결석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요.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복통이나 설사 같은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두부인데요. 콩으로 만든 이 고소한 두부요. 찌개에도 어울리고 여러 음식에 또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바로 두부입니다. 또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이 두부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정말 저렴하면서도 영양 많은 식재료죠.
또 게다가 요즘에는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적합해서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이 두부와 계란 모두 고단백 식품이지만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트립신 저해제가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또 방해해서요.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단백질 흡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트립신 저해제는 장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트립신의 활성을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감자인데요. 고소하고 포슬포슬한 이 식감 때문에 각종 요리 재료에 사용되고 또 밥 대신 먹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정말 간식 겸 식사로 활용되는 감자. 이 감자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피로 회복과 혈압 조절,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요. 이런 감자를 계란과 같이 먹게 되면요. 언뜻 계란에 부족한 탄수화물을 감자가 채워주고 감자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줄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릅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은 음식이라서 소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은 조금 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자 속의 식이섬유는 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계란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장점이 상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따로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감 같은 경우야 계란하고 같이 먹을 일이 별로 없지만요. 이 두부와 감자는 같이 이 반찬을 같이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좀 속이 더부룩할까 하신 분들은요. 요게 음식 궁합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 먹을 때 이 조합 서로 안 맞는 음식 조합이었습니다. 점심에 마늘이나 양파를 먹게 되면 입안에서 계속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참 불편한데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도 건강 효과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기와 함께는 꼭 먹어야 하고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또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용도 하는데요. 마늘과 양파, 어떻게 먹어야 몸에 가장 이로울까요? 양파, 마늘을 곧바로 요리에 넣지 않고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면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속에 설포라판 성분을 만드는 이 효소는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이 설포라판이 활성화되면 조리 과정에서 그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늘은요,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냄새도 줄이고 또 영양소도 늘리고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마늘을 끓이게 되면요, 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이 성분이 더 많아지고요. 마늘을 60분간 물에 끓이게 되면 생마늘에 비해서 4배가량 알리시스테인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늘도 좋지만 요 풋마늘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풋마늘은 칼슘과 인, 철분, 칼륨,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서요. 춘곤증이나 이런 체력이 좀 저하되는데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은 이 마늘을 찌개나 이런 국에 마늘을 넣어서 함께 먹는 거 요거 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였군요. 양파 같은 경우에 잘게 썰어서 상온에 좀 두었다가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거. 건강에 좋은 양파와 마늘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에 휘둘리면서 하루를 망쳐본 경험 한 번쯤 있으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또 껴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또 지치게 되고요. 심하면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거리두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곧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이 경청은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줄 때요. 그것이 마치 나의 감정인 것처럼 흡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의 주체가 아닌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는 감정적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이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공감의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면서도 이것이 이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은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되뇌어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은 들은지언정 감정의 문은 살짝 닫아두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거절을 관계의 단절로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원치 않은 이런 부탁이나 불편한 요구에 우리가 쉽게 그래 라고 말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요. 솔직한 경계를 인정할 때 이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해요. 노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더 그렇겠죠. 무작정 들어주는 것이 상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감정 쓰레기통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가 나에게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심스럽고 또 단호하게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듣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해서 혹시 관계가 또 깨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상대에게 또 건강한 감정의 표현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게요. 나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크고 작은 감정의 이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 이런 감정 체크인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좀 불편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 이게 바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타인의 감정을 감당할 여력도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도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거리두기에서 시작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요, 나의 감정은 좀 어떤지,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을 무심코 껴안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친구가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는 누구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연락할 친구가 많았다면 이제는 연락할 사람들이 점점 줄고요. 예전에는 약속도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약속도 많이 줄고요. 이렇게 40대 이상이 되면서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 줄어드는데요. 누군가를 밀어낸 것도 아닌데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좁아지는 관계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숨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계가 이어갔잖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정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40대부터는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귀하고요. 감정도 고프고요. 더는 예전엔 좋았잖아 이런 관계로 관계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대화를 하게 되면 왠지 좀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걸러지겠죠.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겼던 이런 말들, 이제는 듣기만 해도 감정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사람의 말에 에너지를 맞추어줄 이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저 이야기가 안 통하네 라는 이 생각에 점점 또 멀어지게 되고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멀어지는 나이가 되는 거죠. 또 이 40대부터는 각자의 삶이 참 많이 바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 아이 일도 바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요. 예전에는 친구가 좀 우선순위였다면 지금은 연락 한 통 하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다 보면요.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삶의 중심이 좀 바뀐다고나 할까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이런 시절은 지나간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지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고요. 불편한 관계를 끌고 나갈 여유가 마음속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관계가 줄어들게 되면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40대에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나를 보게 된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십 명의 친구보다 연락하면 바로 와줄 이 한 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깊이는 오히려 깊어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저 그냥 가볍게 수다 떨 친구보다는 조용히 함께 있어줄 그런 사람이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외로워 보이지만 관계적으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카톡이나 전화번호 한 번쯤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때는 이 이름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2, 3년 안에 주고받은 연락이 없다면요. 그 전화번호를 좀 과감히 좀 삭제하고요. 내 주위에 자주 연락하는 그 몇 명을 잘 관리해 나가는 거. 40대 이후에는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요. 한 번을 만나도 좀 진실된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피부암을 막을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새로운 이 피부암 사례가 약 150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이 수치는 2040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며 또 햇볕 노출 위험성에 대한 공중보건 경고가 거듭되고 있으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하는데요. 그 대신 이거 어떻게 발라야 정말 잘 바르고 있는 건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다 보면은 이 SPF 숫자를 꼭 보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제품 외부에 표시된 이 숫자, 해당 제품의 차단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 자외선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F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를 더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SPF 자외선 B 차단 지수만을 나타낼 뿐 이 자외선 A 차단 지수는 따로 존재합니다.
한편 우리가 노출되는 자외선 양은 하루 동안의 이 변화에 의해서 태양 광선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요. 햇빛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요,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른 직후부터 자외선 효과가 나타나긴 하나 한 10분 정도는 있어야 안정화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야외로 나가서 햇볕에 노출되기 한 20분에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권장합니다. 아울러서 사용자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제를 적정 용량보다 적게 바른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땀을 흘리거나 물에 젖거나 또 피부가 옷에 닿는 경우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바르라고 조언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요, 자외선 차단제를 보습제와 같은 이런 다른 피부 제품과 함께 섞어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 대부분이 아연 산화물 같은 금속 나노 입자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다른 성분들과 반응하면서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4월에서 9월은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요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되기에 모든 성분은 긴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이 승인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집안에 있을 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리는 가장 위험한 자외선 B를 차단해 주기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의 손상을 유발하는 햇빛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요. 노화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피부 표면의 90%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자외선 A는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피부에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안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겉면에 사용 후 사용 가능 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또 차에 두거나 이래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제품의 색상이나 혹은 변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요, 이 햇볕을 적당히 쬐야 비타민 D 생성을 하지 않나 해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많지만 여러 연구 결과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흡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 적정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은요, 평균적인 크기의 성인의 얼굴과 몸 기준으로 해서 티스푼 6개 정도가 적당한데요. 그렇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바르기 때문에 필요한 보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의 피부는 자외선에 특히 민감해서 자외선 차단제 특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6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2세 이상의 아동부터 한 전체적으로 티스푼 2개 정도의 양이 적합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 A 차단 수준을 또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UVA, PF 또는 PPD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등급에서는 가장 높은 보호의 수준이 PA+++++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6배 더 보호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플러스가 수가 적을수록 보호 수준도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UVA 별점 등급인데요. 원형 기호 안에 UVA라고 글자와 함께 별이 1개에서 5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별점 등급은 자외선 B 차단 효과와 비례한 이런 자외선 A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UVA 5등급 SPF 50인 자외선 차단제는 같은 UVA 5등급의 SPF 30 자외선 차단제보다 보호력이 더 높습니다.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모두 꼼꼼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외선 차단제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이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얼마만큼 또 잘 클렌징을 하는지 요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싫어하고 또 눈에 눈물 나서 시려서 싫어하고 그러시는 분 많아요. 본인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까지 그래도 계속 시도해 보고요. 피부가 특별히 좀 예민하다면 자외선 차단 지수를 조금 낮춰서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정말 피부의 최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차에 두면서 한 번 더 덧발라야지 했다가 차에 두시는 거 요거는 안 좋다고 합니다. 직사광선을 잘 피해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샴푸, 치약, 세탁, 세제 이런 생필품 소비도 약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세제 구입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49% 그들은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걱정한다고 답했습니다. 41%는 빈곤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응답자의 47%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생용품 소비를 제한하거나 또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가장 많이 줄어든 품목은 바로 화장품인데요. 여성의 33%는 메이크업 제품, 또 27%는 염색약을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응답 여성의 37%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또 위생용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응답자의 9%는 샴푸를 사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8%는 치약이나 샤워젤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건을 더 오래 쓰는 방식으로 또 비용을 줄이기도 했고요. 치약을 자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런 응답자가 24%에 달하기도 하고요. 22%는 화장실 휴지를 아껴 쓴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또 15%는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았다. 또 침구와 옷도 세탁을 그전보다는 여러 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탁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옷을 한 번씩 더 입는다는 거죠. 세제도 예전에 사용했던 양보다는 훨씬 더 줄여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조사는요, 프랑스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면을 절약하고 계시나요? 저도 어느샌가 빨래를 할 때 예전에는 세제를 표시 안에 이런 적정 용량을 넣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씩 아무래도 덜 넣어도 깨끗이 빨리더라고요. 세제를 많이 넣어야 잘 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제는 적당히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제나 샴푸, 비누 이런 것들 아껴야 얼마 되겠어 하지만요.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아끼게 되는데요. 환경에도 좋고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프랑스인들, 세제 없이 세탁도 하고요. 물로 머리만 감기도 하고요. 고물가의 이런 샴푸, 치약, 세제, 생필품도 포기한다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대표하는 식품이죠. 이런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소고기나 소세지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중이 높은 나라의 국민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각국의 경제 수준 또 인구의 규모, 국민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는데요. 그 결과 두 개의 그 특징도 함께 보였습니다. 영유아기와 성인기에 몸에 더 건강하게 작용하는 단백질은 각각 다르다는 점인데요. 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육류나 계란, 유제품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다량 공급하는 식품 체계가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성인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전체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식물성 단백질 소비가 더 큰 국가가 동물성 단백질 소비 비중이 높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더 길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가공육을 포함해서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이나 제2당뇨병, 또 대장암 등 만성질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콩류 또 견과류, 통곡물 등이 들어가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장수 지역을 가리키는 이른바 블루존은 지구촌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곳으로 알려졌죠. 이곳이 일본 오키나와 또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캘리포니아도 뽑혔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대개 식물성 식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지식은 우리의 식단이 우리 자신의 장수뿐 아니라 지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이런 뉴스가 모두 본인에게 다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춰서 골고루 드시면 되겠죠. 식물성 단백질을 대표하는 이 두부요. 여러 가지 반찬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오늘 마트 가실 때 두부 하나씩 더 사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쓰고 다니시는 이 선글라스가 산지 얼마나 되셨나요?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실용적인 물건이죠. 대개 선글라스를 한번 사두면요, 수년간 쓰게 되는데요. 선글라스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쓴 지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내 선글라스 계속 착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전문가들은 선글라스 이 렌즈 표면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한 실험에서 사용한 지 한 5년 가까이 된 선글라스의 자외선 이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요. 1년에서 2년 된 선글라스는 0%인 반면에 사용한 지 3년째 이 선글라스는 5%, 4년째는 13%, 5년째는요 47%로 측정됐다고 해요. 수치가 20%에서 25% 이상이 나오면 선글라스의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은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된 선글라스를 쓰면 오히려 눈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선글라스 끼게 되면은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동공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커진 동공 그대로 자외선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이런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왜 시간이 갈수록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 코팅이 운동이나 이런 레저 활동 때문에 물이 묻기도 하고 땀이 묻기도 하고 바람이나 열 때문에 벗겨지기 때문이래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렌즈에 미세하게 흠집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또 그런 점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이 선글라스 코팅이 산화된다고 합니다.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자외선 차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2, 3년마다는 선글라스를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수명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평소에 손으로 렌즈를 만지는 걸 좀 자제해 주고요. 땀이나 이물질이 렌즈에 묻었다면 이 미온수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한 10초 동안 흔들어 준 뒤에 흐르는 물에 헹구는 거. 그래서 그늘에 건조한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없앤 후에 케이스에 보관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 이 선글라스가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열이 강한 차량 내에 보관하는 거 요거 좋지 않다고 해요. 또 이 가까운 안경점에 가면요, 이 차단율이 몇 % 남았는지 이런 것도 측정이 된다고 하네요. 선글라스는 이제는 패션보다는 이런 기능적인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보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선글라스에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점 여러분이 인증 마크를 또 확인하시고 UV400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이 따뜻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보다 비만 관리에 유리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지방 유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백색 지방 조직과 체온 유지를 위해 칼로리를 태워서 열을 내게 하는 이런 갈색 지방 조직인데요. 추운 계절에 회임돼 태어난 그런 사람은 따뜻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보다 갈색 지방 조직이 더 많이 활동한다고 해요. 에너지 소비가 많고 체질량 지수도 낮고요. 내장 지방 축적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기상 조건이 인간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설명인데요. 식습관과 운동은 지방 감소의 주요 지표지만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추운 온도에서 갈색 지방 조직 활동이 더 많은 열을 생성한다고 해요. 또 백색 지방 조직 형태의 지방을 덜 저장하게 되고요. 하지만 갈색 지방 조직 활동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이런 근본적인 요인은 특히 인간의 경우는 잘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인간 자손의 이 갈색 지방 조직 활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바로 이 임신 기간 내내 일일 온도 변화가 크고 또 주변 온도가 낮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견은 갈색 지방 조직 대사 운영과 또 대사 질환의 민감성, 환경적인 이런 요소가 유전자 발현을 좌우하는 이런 가능성이 좀 큼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이거랑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더운 지방의 사람들보다 추운 지방 사람들이 훨씬 좀 날씬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보니까 그 얼굴을 빼고 몸을 영하 20도, 30도 급속하게 추운데 노출을 해서 이 살을 빼는 이런 시스템이 또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내가 유독 살 빼기 힘든 이유가 내 생일이 여름이라서 그런 걸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비만 관리, 요 생일과 계절과 관계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불안 등으로 이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낄 때요. 전문가들은요, 연구에 따르면
이럴 때 신체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런 간단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람끼리 품에 껴안는 거, 즉 포옹입니다. 과학 저널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포옹의 건강의 이점으로는 혈압과 염증 감소, 또 감염 위험도 감소,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부터 더 빠른 회복, 이런 건강상의 이점들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학술지에 의하면요, 5초에서 또 10초 동안 지속되는 포옹이 1초 동안의 짧은 포옹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5초 이상의 포옹이 아주 짧은 포옹보다는요, 더 많은 기쁨을 주고요. 서로 가슴을 맞대고 양팔로 끌어안는 이런 십자형 포옹이 목이나 허리를 끌어안는 것보다 더 일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연구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심장과 또 혈압, 박동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한 그룹은 파트너와 함께 로맨틱한 비디오를 보면서 10분 동안 손을 잡은 후에 20초 동안 포옹을 하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요, 손을 잡고 또 포옹을 하게 한 그룹은 휴식만을 취한 그룹에 비해서 혈압 수치와 심박수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20초 포옹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포옹을 받을 때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 또 이렇게 포옹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당할 때 분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요. 정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혈압과 염증을 줄여주는데도 포옹이 좋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과 포옹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신과적으로는요, 셀프 포옹,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거,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셀프 포옹 한번 해보세요.